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우리 뭐 2차원, 3차원, 그다음에 세기두도라는 거, 토모테라피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앞쪽에 있는 뭐 토모테라피 방법하고도 뭐 유사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역시도 영상 확인과 영상 확인을 통해서 치료 부위를 보다 더 정밀하게 치료 부에서 보다 더 정밀하게 일반 조직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어떤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T라든지 MRI를 기반으로 해서 종양의 움직임을 실시간적으로 추적을 한다. 그래서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어진 치료 방법을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방법이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4차원 방사선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 방사선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자의 생리적인 움직임을 고려한 치료법이다. 실질적으로 폐나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에 따라서 종양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호흡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종양에 정확하게 방사선을 쪼이게 하는 치료 방법이다. 움직이는 것까지를 고려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를 위한 CT 촬영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방사선을 조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 이번에 나온 것은 자, 우리가 방사선을 엑슨을 이용해서 뭐 다른 것들을 단층 촬영을 하고 MRI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치과 검사용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과 검사용 촬영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1994년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치과에서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빨이 깨지고라든지 뭐 떼운다든지 혹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치과 검사용 촬영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강 구조, 뭐 이의 상태에 대한 어떤 촬영을 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뭐 저도 몇 번 찍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치과 치료 전에 각종 진단과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임상 검사하고 치과용 방사선 검사입니다. 임상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대로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치과 검사용 촬영기가 발명이 개발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보여지는 거 이외에는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상당히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과용 방사선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치아 속의 구조라든지 뭐 치조골의 상태, 뭐 낭종, 신생물 등의 뼈 속의 병리 상태 검사를 위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계라든지 한계, 이제 국소적인 어떤 촬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를 전부 다 촬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구강 외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을 선명하게 확인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뭐 치근단 방사선 촬영술의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구강의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면 부위라든지 뭐 두개골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위턱, 아래턱, 얼굴뼈,
뭐 병수라든지 외상, 뭐 골격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어지고 있다.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는 우리 파노라마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어떤 걸 파노라마라고 합니까? 가로 세로 비율, 가로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주로 여러분들 뭐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풍경 사진 찍을 때 많이 할 거예요. 파노라마 누르면 옆으로 쭉 가면 움직인 것들에 대한 사진이 전부 다 찍히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위턱뼈, 아래턱뼈, 앞면의 구조를 연속된 한 장의 방사선 사진으로 보여주는 단층 촬영을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비교적 간편하고 짧은 시간에 X선의 양은 적게 노출되어지지만 치아와 치조골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촬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과에서도 이렇게 X선을 이용해서 뭔가 촬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그 진단을 통해서 뭔가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어, 전산화 단층 모의 치료기입니다. 뭐 CT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이 그림처럼 생겼고요. 뭐 1997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그물망처럼 얼굴 막 씌워놓고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밀한 위치에 대해서 뭔가 표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신체 부위는 굴곡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좌표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형상에 따라 형상이 이제 외형적인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 모양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얼굴에 씌워서 정확한 위치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치료기라고 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C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단층 촬영기를 이용하여서 치료할 종양 부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 실질적으로 정상 조직의 파괴를 완화시켜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은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대상 부위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모의 치료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 대상 부위를 확인하고 펜이라든지 뭐 전문심 이런 것들로 피부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 방법이라든지 부위에 따라서 보조 기구를 제작해서 이렇게 이제 씌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얼굴이라든지 가슴 쪽에 씌워져 있는 것과 같이 씌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모의 치료기의 역할이고 뭐 전산화 단층이라고 하는 건 이제 CT를 사용한다. CT를 사용하는 모의 치료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뭐 고주파 치료기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기라고 하는 것은 왜 고주파 치료기가 생겼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뒤쪽에서 뭐 다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고주파 치료기라고 하는 친구는 100kHz 이상의 교류전류입니다. 100kHz. 우리 여러분들하고 헤르츠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헤르츠라고 하는 거. 헤르츠는 어떻게 되는 건, 뭘 헤르츠라고 합니까? 우리 주파수를 헤르츠라고 표현하죠, 주파수. 주파수라고 하는 건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 온오프를 하느냐, 뭐, 진동을 하느냐,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60Hz 220V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0Hz라고 하는 건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도 100kHz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이제 킬로라고 하는 의미도 말씀을 드렸었죠. 킬로. 자, 킬로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뭐 미터 이야기하고 킬로미터 얘기했습니다. 미터, 킬로미터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10의 3승 차원이죠. 킬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10의 3승 차원입니다. 그러면 10만 헤르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10만 헤르츠. 1000kHz니까 그렇죠? 10만 헤르츠 이상의 교류 전류를 의미한다. 교류 전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초에 10만 번 바꾼다. 고주파, 고주파 전류, 고주파. 주파수라고 하는 거. 주파수는 파의 어떤 진동입니다. 진동이 일초에 몇 번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인체 조직에 통전을 시켰을 때 이 진동폭이 매우 짧습니다. 진동폭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분자를 분해시키지 않아요. 이온 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있는 분자를 분리시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앞쪽에 우리가 이제 방사선 얘기할 때는 분리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리시켜서 실제로 종양조직을 없앤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고주파를 쐈을 때는 그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더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전기 화학적 반응, 전기 분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뭔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뭔가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온화 현상은 이온 운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몸을 분해시키지는 않는데 진동 전류 에너지 때문에 그 경로 우리가 고주파를 쏘는 그 경로 안에서 열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 특정 온도의 열이 아주 뜨겁게 우리를 몸을 살을 잊게 할 정도의 열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치료를 해서 효과를 얻는 치료기가 고주파 치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이거 발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근을 자극시킬 수 있는 맥동 기간은 10 밀리세컨드라고 해요. 밀리세컨드. 우리 이제 밀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미터하고 밀리미터하고 이제 이걸 구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밀리는 자 1미터는 100cm예요. 1cm는 10밀리죠. 그러면 미터하고 밀리미터는 1000분의 1, 약 1000배 차이가 나죠.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라고 보시면 돼요. 1000분의 1초. 그래서 우리의 몸에 정상적인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는 어떤 진동은 맥동은 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mS, 1mS라고 하면 1000Hz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고주파 전류 같은 경우에는 10만 Hz이기 때문에 1000Hz가 아니고 0.001ms예요. 주파수가 파장이 주파수가 그래서 전류 형태하고 달리 감각신경이라든지 운동신경 이런 것들 자극하지 않죠. 이쪽에서도 이온화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이런 고주파를 넣었을 때 우리 몸에 불편감이라든지 근육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육 수축은 우리 몸에 뭔가 자극으로 인해서 이온 운동이 발생을 하면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당연히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몸에 조사해주면 고에 지나간 그 라인 안에는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기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주파 치료기 할 때 좀 비교되는 친구가 고주파, 초음파 서로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전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음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음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대도 조금 다른데요. 이제 고주파는 0.3MHz에서 0.8MHz 정도를 고주파라고 한다. 우리 메가라고 하는 건 킬로에 10의 3승이 메가입니다. 킬로에 10의 3승. 그러니까 요 차원이지, 요 차원. 100kHz가 아니고 여기서는 300kHz에서 800kHz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 고주파는. 그쵸? 그리고 반면에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메가에서 3메가헤르츠.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10배 정도 큰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배 정도. 고주파보다. 주파수로만 본 겁니다. 이거 주파수. 초음파는 실질적으로 음파 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거고요. 고주파는 전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에너지원이 달라요. 에너지를 뭘로 주느냐, 음파로 주느냐, 전류로 주느냐. 그리고 사용하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 내 높은 심부열을 치료할 때 고주파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생체기관의 대사 촉진할 때 사용하고 있고, 뭐 심부열의 깊은 침투 효과, 피부 뭐 살균, 음.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뭐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임상 적용이 가능한 어떤 테크닉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제 대응하는 것들은 피부 주름, 피부 주름, 그리고 뭐 미백이라든지 뭐 비만, 여드름, 뭐 통증, 모발 치료, 뭐 아이케어, 블라블라 50병까지.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내장 기능을 강화하는 친구, 뭐 욕창, 뭐 축농증, 비염, 중이염, 관절통 치료 이런 것들에 일반적으로 고주파라고 하는 친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 건 고주파보다 10배 정도 주파수 대역대가 큰 친구가 초음파예요. 우리 과거에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뭐 음파, 가총 주파수 이야기했습니다. 가총 주파수는 20에서 뭐 2만 헤르츠 정도의 범위를 가청 주파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가청 주파수를 능가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2만 헤르츠 이상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치료에 사용되어지는 치료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친구수는 이렇게 됩니다. 1메가헤르츠에서 3메가헤르츠 정도의 범주에 있는 친구를 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단에 사용하는 친구하고 좀 다르다. 이건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음파의 진동을 통하여서 지방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뭐 온열에 의한 치료, 피부 세정 효과, 소프트 필링, 피부 살균 효과. 그래서 초음파 가지고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부분의 영역은 미용 쪽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담석을 제거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뭐 초음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주파도 사용하고. 그래서 뭐 딥클렌징이라든지 뭐 모공 세정, 뭐 여드름이 아니고 여드름입니다. 뭐 살균, 비만, 통증 완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주파하고 초음파하고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고주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의학적으로 다양한 어떤 치료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분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 전류를 우리 몸속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온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고주파 전류가 지나간 그 라인 쪽에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 열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여서 이러한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주파 치료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가청 주파수 영역보다 큰 주파수 영역대의 음파를 이용해서 뭔가 미용에 활용되는, 주로 이제 미용 쪽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진단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단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추후에 아마 진단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1메가에서 3메가헤르츠 정도의 어떤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뭐 고주파 치료기의 역사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제 1889년 주베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 사람이 그때 발견을 한 건 주파수를, 전류의 뭐 주파수를 주면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이제 근수축 앞쪽에 설명한 말은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뭔가를 떼내지 않는다. 떼내지 않기 때문에 근수축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근수축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멸감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손발이라고 하는 것은 5kHz를 넘어서면 근수축이 감소하고 10kHz 정도에서는 근수축이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자가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주파수 대역대를 본인 몸에 적용시켜 보았더니 약간의 온감이 있었다, 온열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온열감을 통해서 어떤 뭐 조직가열의 의학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동일한 사람인데요. 1892년에 수백만 헤르츠가 피부에 조사했을 때 뭐 즉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보고를 했고요. 뭐 혈관 확장에 따른 피부 발적, 뭐 발한 증가 등의 생리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고주파 전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크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뇨병이라든지 뭐 통풍, 비만증 이런 것들에 이런 어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면 뭔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인 1899년에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살균작용이 있어서 폐결핵 치료에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1년 후인 1900년에 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피부암에 대한 치료에 고주파 치료기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가 있었는데 1906년에는 스파크 전류로 종양 조직이 실질적으로 파괴됐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폰 차이네크는 관절 치료에도 활용이 되어줄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어떤 임상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고주파 치료기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전원이 꺼졌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아니죠. 좀 꺼지기 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주파 치료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기가 어떤 원리에 대해서
구동이 되어지고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좀 나열을 해볼게요. 원래 30분 정도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30분, 5분 정도 그렇게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